안녕하세요. 수마입니다. 제가 대치동과 우울증 영상을 올리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고 그와 더불어서 저의 목소리를 좀 다양한 곳에 외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주어졌었어요. 그런 것에 정말 감사하며 지내고 있는 나날이고요. 오늘 이야기해볼 것은 제가 최근에 민들레라는 교육지 칼럼에 기고를 하게 됐거든요. 거기 첫 번째 순서로 대치동 키즈가 어른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제 글이 수록이 됐는데요. 이 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렇게 수록이 되었고요. 민들레는 개간 교육 관련 잡지인데 156호 2025년 여름호의 과잉교육사회라는 제목으로 6월 신간 여름호가 나왔고요. 첫 번째 목차 떠밀리거나 주저앉거나의 첫 번째 꼭지로 대치동 키즈 어른이 되어 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제가 이 글에서 4개의 목차로 나누어서 글을 썼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대치키즈를 대표하지 못한다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대치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글을 쓰고 작업들을 하면서 일부러 밤 10시에 대치동 부근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입시하던 시절에 그 스트레스나 한기 같은 것을 좀 체험하려고 일부러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대치동 10시에선 당연하게도 아이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더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외쳐야겠다 다짐을 하기도 했고요. 여기 적어놓은 것을 조금 읽어볼게요. 일부러 밤 10시에 대치동 학원가를 찾아간다. 셀 수 없이 많은 학원들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 사이에서 익숙한 한기를 느끼려고. 고등학생 때 사용했던 mp3 플레이어를 다시 충전해 유선 이어폰을 꽂고 저장된 음악을 듣는다. 일기장으로 사용하던 A6 크기의 스프링 수첩을 펼쳐본다. 스스로 사라지고자 했던 그 충동을 다시 감각하려고. 저는 사실 이 글에도 적었다시피 대치동을 경험한 수많은 학생들 중에 그저 한 명일 뿐이에요. 대치동의 빛과 그늘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면서 줄곧 기다려온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어쩌다가 그 대치동과 우울증 영상을 찍게 됐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약간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늘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갑자기 그때 찍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래서 되게 짧은 시간 준비하고 빠르게 찍어서 올렸던 영상이었습니다. 늘 해오던 생각이었어서 그런지 특별한 대본 없이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영상의 댓글에 대치키즈의 이야기를 대표해줘서 고맙다 라는 댓글이 달린 것도 봤는데요. 저는 사실 대치키즈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렇겠죠. 대치동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모두 저와 같이 이렇게 무력하고 우울하고 절망감을 느끼면서 학창시절을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느 누군가는 이 환경 속에서 성취감과 성공 그런 것들을 느꼈을 테고 그들과 저는 각기 다르게 자라서 다른 걸 말하고 다른 걸 느끼고 다른 걸 생각하는 어른이 되었겠죠. 그럼에도 저에게
대치키즈를 대표한다는 좀 과분한 수식어를 붙여주고자 한 분들이 계신다는 건 저의 경험담에 공감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봤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그럼에도 나는 대치키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대치키즈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그와 동시에 분명한 사실은 내가 대치키즈라는 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의 세월을 대치동에서 보냈으니 자칭으로나 타칭으로나 대치키즈인 것은 맞는 것 같다. 제가 고등학생 때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방영이 됐었어요. 그때 그 스카이캐슬 보면서 되게 그런 반응들, 언론의 반응들 중에 너무 과하다, 너무 과장이다, 실제로 저러진 않는다, 약간 이런 반응들이 제법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랑 친구랑 그때 그 방영될 시점에 이야기를 하면서 저거 진짠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씁쓸하게 다들 각자의 학원으로 들어가던 기억이 남아있는데요. 그 무렵에 큰 입시 비리 사건도 일어났고요. 그런 걸 보면서 드라마에서 일어나던 일이 마냥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적은 건 학원의 대형 강의실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줄서기나 고카페인 음료 혹은 알약 복용, 밤 10시 이후에 불법 야간 교습, 교내에서 벌어지는 교묘한 상장 몰아주기 같은 일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니 내가 다르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보았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내신 과목에 1등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학교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 정말 방대하게 포함이 된다거나, 그걸 또 내신 대비 학원에서는 그 방대한 시험 범위, 학생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시험 범위를 무작정 암기를 시켰고, 그 암기를 시키는 학원의 내신 대비 방식이 처음엔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된 거죠. 이렇게 무작정 암기를 시키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시험지의 마지막 문항까지 보지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학생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시험 범위를 주고, 그 중에서도 객관식 문항에 모두 고르시오로 끝나는 문항들이 정말 많고, 점수 분배, 점수별 문항에 주어진 배점이 정말 촘촘하고, 그렇게 지나치게 촘촘한 문제별 점수 분배, 이런 것들이 학교가 1등급을 만드는 방법이었던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적었고요. 세 번째 챕터는 빠져나갈 수 없는 수렁 같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학원에서 등하원 시간이나 쪽지 시험 점수, 숙제를 몇 프로 완료했나, 이런 것들을 부모님께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은 되게 흔한 일이었죠. 그리고 강사가 개별적으로 전화 상담을 부모님과 하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그 상황을 학생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되게, 여기 어떻게 썼냐면 빠져나갈 수 없는 깊은 고통의 수렁 같았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 이유가 뭐였냐면, 우울증을 앓게 되면 당연하게도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학업 성취력이 감소할 테고 공부의 효율도 떨어지겠죠. 근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험 점수가 떨어지고, 시험 점수가 떨어지면 학원은 그것들을 가만두어 보지 않죠. 아이들에게 이제 공부 자극이라고 하는 아픈 말들을 막 내뱉고,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해서, 상담 전화를 해서 아이를 격려해달라라는 목적으로 전화를 돌리죠.
사실 그 격려를 해달라는 말은 혼내라는 거죠. 나무라는 거죠. 내 아이가 공부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부모가 아이를 격려할 리 없다. 그들은 대개 아이를 나무랐고 그럴수록 아이의 우울은 심화되었다. 우울이 심화될수록 집중력은 더 감소한다.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정말 딱 이랬거든요. 우울해서 점수가 떨어지고 혼나고 부모님은 막 저에게 아픈 말을 내뱉고 저는 더 우울해지고 더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이렇게 반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와 덧붙여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 명석하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 특히 우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영상을 보고 내게 연락을 해온 몇몇 청소년들만 봐도 그랬다. 죽고 싶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살고 싶지도 않다고 말하는 아이들. 자책감과 자해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또 거기에 공감하는 수많은 댓글들. 그럼에도 아이들은 해내고 싶어한다. 그 성취의 목적은 대개 외부에 있었고 그렇게 주어진 목적만을 줬던 아이들이 깊게 병들어가는 것을 나는 너무도 많이 보았다. 그래서 마지막 챕터, 4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되었나? 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챕터를 작성을 했는데요. 일단 저와 같은 경우를 소개를 먼저 했어요. 수능 성적에 맞추어서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하지만 현재 휴학 중이며 전공과는 전혀 다른 일인 사진과 글쓰기에 몰두하며 살고 있다. 성인이 된 이후 몇 년간 끊임없는 자살성 사고에 시달렸고 몇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 하지만 살아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아무래도 저희 주변에는 대치키즈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들에 대해서 2명 정도의 사례를 실었거든요. 그래서 친구 A, B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일단 친구 A는 대치동에서 학원 일을 하면서 매주 10타임 정도, 30시간 정도 되는 과외를 뛰면서 살고 있다고 했고요. 근황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살고 있냐? 그랬더니 되게 웃으면서 난 또 다른 대치키즈를 양산하고 있다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일주일에 학원 근무 한 20시간 그리고 과외 30시간 그러면서 학교도 다니고 뭐 이렇게 되게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인데요. 제가 되게 이 친구의 체력과 심리적 여유와 이런 것들을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것에 무색하게 친구 A는 몇 년째 계속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삶에 제법 만족하는 듯 보입니다. 그것이 친구 A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겠죠. 또 다른 친구 B는 성인이 된 이후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성 사고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퇴원을 10번 이상 반복했다. 제가 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친구가 생각을 했대요. 자기는 입시가 자신의 정신질환의 근원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최근에 주치 선생님께서 무엇이든 뭔가 잘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환경이 지금의 그 친구 B를 만들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한 것에 좀 충격을 받았다고 했었어요. 이 친구는 폐쇄병동 입원을 했을 때조차 여러 가지 공부, 뭐 토익 공부나 반수를 위한 공부 같은 것을 병원 안에서 놓지 않았다고 말했고요. 이런 것들을 공부 강박이 생긴 것 같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대학교는 여러 차례 질병 휴학을 한 상태고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내가 꿈꿔왔던 어른과는 너무 다른 삶이다. B랑 저랑 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진짜 멋진 어른이 될 거라고. 여기서 말하는 멋진 어른이란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때 생각하던 그런 막 명문대에 들어가서
학점 잘 받고 그런 거를 원한 거였겠죠? 그렇게 정말 멋진 어른이 될 거라고 믿었던 어린 날의 우리에게 너무 미안하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창 나눌 때쯤엔 과거의 소모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사과하고 싶었어요. 미안해. 나는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진 어른이 못 돼. 너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잘하지 못해. 그냥 나는 너무 아프고 여전히 아프고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빛나지 않아 라고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상 과거의 자신에게 이야기를 건넬 수는 없죠. 아무리 내가 과거에 나한테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해도 그럴 수는 없는 일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럼에도 과거의 우리 자신들은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 걸음의 후퇴도 없이. 그게 대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을 읽으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더 대견하게 보듬어 주자는 마음으로 마지막 문단 작성했고요. 이걸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치동에서 보낸 학창시절에서 벗어났든 혹은 벗어나지 못했든 지금 살아있다. 학창시절에 꿈꿔왔던 미래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어쨌든 살아있다. 살아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개척해가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죽음만을 바라보던 아이 또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영웅이 되어 살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그 시기를 건너서도 살아갈 수 있다.